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술 전후 수액 치료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 김지홍입니다. 오늘은 수액 치료와 또 그 중에서도 수술 환자들에 대한 수액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생님과 인턴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 등 의료진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강의지만은 수액 치료를 주로 처방하고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에 대한 처방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해야 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액입니다. 학생 때도 배우는 내용이지만 전공의가 되면서 또한 이제 수액 치료를 배우게 되는데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체액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수액들이 있으며 처방은 몸무게당 얼마를 주고 또 그래야 하는지 등이 보통 의사가 되어서 처음 접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샤파에서도 나오듯 수액 치료는 의료과정 중에서 의료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수술 전후 관리 중에서 수액 치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액 치료에 대한 지식과 임상은 의사들 사이에서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교육을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수액 치료에 대한 임상적 교육 내용들만 보더라도 내용들은 주로 근거에 중심되기보다는 건너 전해지는 도그마에 근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액 치료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수액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점이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적게 줘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이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수액 치료를 통해서 모비디티와 모탈리티는 증감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수액을 너무 많이 주는 오버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많게는 54%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기간의 연장 그리고 모비디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액 처방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들은 넉넉하게 수액을 추가로 처방하게 되는 데서 있는데 이 이유는 세이프 사이드에 있기 위해서고 결국 이러한 흐름이 염분과 수액의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액 치료를 잘못하게 되는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플루이드 밸런스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액 치료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인테이크와 아웃풋 등의 플루이드 밸런스의 기록 자체가 부실함에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랩 등의 결과 해석의 오류로 들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을 들 수가 있는데 수액 치료에 대해서는 상급 전공의가 주로 참여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가장 아랫연차들에게 수액 치료를 밀어버리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교육 환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액 치료 그 중에서도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수액 치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피지올로지와 그리고 수술 환자도 결국에는 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액 치료에 근거를 해서 수액 치료의 대원칙 그리고 특별히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의 특정된 주의사항과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등 몇 가지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내용 등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체액은 그 몸무게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 조직의 비율이 높아서 총 체수분량은 오히려 적습니다. 세포 밖의 체액인 세포 외액, 엑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와 세포 내의 체액인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비율은 1:2 정도로 됩니다. 이 두 액체는 셀 멤브레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포 외액은 또 캐필러리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와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헤마토크릿과 같은 레드블러드 셀, 그리고 화이트 셀, 그리고 혈장,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내액을 주로 담당하는 아연은 보다시피 포타슘이고 세포 외액을 주로 담당하는 아연은 소디움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의 균형은 크게 익스터널 밸런스와 인터널 밸런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이제 주변 환경의 균형인 익스터널 밸런스의 경우는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섭취와 몸으로부터의 배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2500ml를 기준으로 수분으로 섭취하는 양이 총 1200 정도가 되고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양이 약 1000 정도 그리고 옥시데이션 과정으로 섭취하는 수분이 총 한 30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설량도 동일하며 그 중으로 소변으로 배설하는 양이 한 1500 그리고 대변으로 배설하는 양이 100 그리고 피부나 폐를 통한 인센서블러스가 한 90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터널 밸런스는 다음과 같이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간의 이퀄리버름을 의미합니다.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는 캐필러리 멤브레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멤브레인의 마이크로 포어들을 통해서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의 알부민이 시간당 5% 속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나간 알부민은 같은 속도로 림파틱 채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플루이드를 내보내는 힘인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와 안에 플라즈마 프로테인의 온코틱 프레셔로 인해서 수액을 끌어들이는 두 힘이 이 ECF 구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질병 혹은 인저리가 있는 경우 이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보통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심각한 인저리가 인해서 그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메타볼릭 리스폰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장기와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수액의 변경이나 아니면 전해질의 흐름,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과 수액 치료로 인해서 또 이와 같이 수액의 흐름이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섭취 제한이나 영양이 부족한 멜뉴트리션 상태에서 환자에서 수액을 조절하게 됨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인저리를 받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인터베스큘러 스페이스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이 캐필러리 멤브레인의 포어들이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이스케이프 레이시 기존의 5%에서 많게는 13에서 15%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알부민이 인트라베스큘러 스페이스에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나가게 되면서 물과 소디움도 같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림파틱스 채널을 통한 알부민의 리업테이크의 양은 변동이 없게 되면서 결국엔 인트라베스큘러 하이포볼레미아가 동반된 에데마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 후 환자들에서 혈중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의학적 질환들이 몸의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질환들을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수액 치료도 이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기능 질환, 신장 질환, 위장관 질환, 간 질환, 신경계 질환,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 피부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심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기능 저하가 생기면은 수분과 소디움의 증가에 대처가 힘들게 되며, 또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하이포칼레미아나 하이퍼칼레미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또한 금식 상태나 혹은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셀 펑션에도 변동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 세포 내에 있던 포타슘 아이온들이 세포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한 이제 세포 밖에 있었던 소디움 이온들과 물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잘못된 수액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수액이 체내에서 너무 부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수액이 너무 과잉 공급됐을 때도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수액이 과잉 공급 시 생길 수 있는 장마비 현상이나 아니면은 지연되는 상처의 힐링, 그리고 장 문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의 체액 균형을 노모볼레미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액을 어떻게 제로 밸런스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영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 줄여서 NICE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수액 치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후 수액 치료도 결국 이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진행되기에 오늘은 이거에 근간하여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액의 치료에 앞서서 환자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가 리서시테이션, 즉 급하게 수액 보충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환자의 볼륨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의심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이스 가이드라인은 수축기 혈압이 100 미만 시, 그리고 혹은 심박동수가 분당 90회 이상일 때, 그리고 캐필러리 리필 타임이 2초를 넘어서며 말초가 차갑고, 그 분당 호흡수가 20회 이상, 그리고 다리를 올렸을 때 활력 징후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하이포볼레미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단계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환자의 히스토리와 차트 등을 파악해서 그 다음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볼륨 부족을 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제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환자의 볼륨이 부족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창백함이나 아니면 스웨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타키카디아나 하이포텐션, 그리고 올리고리아 등이 동반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라서 환자가 볼륨이 부족한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초 미만의 캐피러리 리필도 결국에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자체만으로는 볼륨 부족으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저혈압 단독만으로는 볼륨 부족을 의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대표적으로 몸에서 대표적인 체액 부족을 이제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스킨 투거나 드라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두 가지도 결국에는 볼륨 부족을 시사할 수 있으나 스킨 튜거 감소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이나 콜드, 카켑시아에 있는 환자들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드라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주로 입을 통해서 숨을 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툴이 되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파라미터로 이제 유린 아웃풋을 볼 수가 있는데, 강의 후반부에도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이 소변량이 주는 것만으로 무조건 볼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술 환자의 경우 올리고리아 경우 수술로 인한 정상적인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다른 활력 징후가 정상이라면은 볼륨 부족으로 시사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무게 변화나 혹은 이제 환자들의 IO, 플루이드 밸런스 차트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플루이드 밸런스 차트가 주로 정확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볼륨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정확하지 못한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변에서 할 수 있는 유린 소디움 수치를 통해서 수액 부족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 볼륨이 부족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부종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심파테틱 리스폰스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말초 퍼퓨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총 이펙티브 볼륨이 감소하게 되며 수축기 혈압의 감소가 동반됩니다. 더 나아가서 CNS가 이제 디프레션 되게 되면은 환자가 아지테이션이나 컨퓨전, 그리고 의식의 저하가 동반이 되며, 이제 레날 퍼퓨전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는 올리고리아가 동반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전신 조직의 하이퍼퍼퓨전으로 인해서 애시도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타키프니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히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서시테이션을 하게 되면 볼륨 부족에 대해서 수액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500ml의 크리스탈로이드를 15분 안에 급속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병원에서는 플루이드 로딩 혹은 볼륨 챌린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볼륨 챌린징은 필요시 2리터까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환자가 변화가 없고 다음과 같이 쇼크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의 감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자가 볼륨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캐필러리 리필 타임의 정상화나 주귤러 비너스 프레셔 등의 증가 등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로는 맥박이 빨랐던 경우 맥박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혹은 다시 혈압이 오르는지, 그리고 소변량이 증가하는지를 따라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볼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리서시테이션이 되었거나 아니면 볼륨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환자가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액을 통해서 루틴 메인터넌스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수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앞에 알고리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구강 섭취나 혹은 정관 영양을 통해서 영양 보충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연화곤란이 동반된 스트로크 환자, 그리고 장유창 등으로 인해 GI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 그리고 금식 시간이 필요한 수술 전 환자들, 그리고 신체 기능이나 의식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액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관 영양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수액 치료 유지가 필요한 환자가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루는 수술 후 환자이기 때문에 이 루틴 메인터넌스의 기본 원칙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텍스트북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 루틴 메인터넌스 양에 있어서는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비스톤과 외과학 전부 수액은 하루에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0cc 정도를 공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는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은 유지 레이트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차이는 사비스톤의 경우에는 시간당 cc, 그리고 외과학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 이렇게 공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디움과 포타슘의 경우에도 각각 1에서 2ml 이퀴벌런트로 보충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글루코즈의 경우에는 사비스톤에서 한 100g 정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액 공급량이 요즘에는 조금씩 더 변화를 꾀하고 있고 들어가는 수액량을 조금 더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액의 보충량과 소디움의 보충량은 더 적게 주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수액 치료에 사용되는 수액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이 우리 몸의 혈장이며 혈장의 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액이 바로 아이소토닉 셀라인, 즉 우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 0.9% 혹은 9% NaCl 혹은 노말 셀라인으로 불리고 있는 용액입니다. 이 수액은 전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 되게 되는데 인트라베스큘러 컴파트먼트에는 약 25%만 남아있게 됩니다. 일반 혈장보다는 소디움의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과잉 공급하게 되면은 소디움과 물이 리텐션 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또 이 액체는 클로라이드가 높아서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이퍼클로레믹 애시도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되는 용액은 5% 글루코즈입니다. 조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용액은 글루코즈만 함량된 수액이며 전해질이 없어서 프리워터를 공급해야 될 때 용이합니다. 글루코즈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타베이션 케토애시도시스를 예방할 수 있지만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이포나트레미아나 아니면 하이퍼글라세미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수액에 비해 우리 몸의 이제 혈장과 가장 구성이 비슷해서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액이 이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입니다. 이 수액들은 노말 셀라인과 비슷하게 ECF 전체적으로 다 디스트리뷰션 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NaCl과 차이점은 그에 비해서 소디움과 클로라이드의 양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워터 리텐션이 적게 일어나게 되고 하이퍼클로레미아가 적게 일어나는 훨씬 더 이득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외과학이나 사비스톤에 맞춰서 우리가 수액 조성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트만 덱스트로스만 100cc/h를 주게 된다면은 총 수액의 양은 같지만 소디움이 줘야 되는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인 플라즈마 솔루션으로만 주게 된다면은 물의 총량이 맞춰졌을 때 소디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글루코즈의 양이 필요량에 의해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에 근거해서 만약에 하트만 덱스트로스 60cc/h랑 ODW 40cc를 주게 된다면은 수분량이 같다는 가정하에 글루코즈도 한 125g으로 100g에 얼추 맞게 줄 수가 있고 소디움도 비슷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타슘의 양은 이렇게 줘도 양이 부족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수술 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포타슘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액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몸무게에 비례해서 유지 용량만으로 부족하거나 혹은 유지 용량이 필요에 비해 과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고 있는 수액이 체내의 제3공간, 즉 서드 스페이스로 로스가 되게 되어 거기에 축적되게 되면 유지되는 용량이 과잉으로 들어가게 되며 또 반대로 소변이나 대변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배출량이 많아서 주는 양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는 살라이바나 아니면 가스트릭 주스, 바이 주스, 판크레아틱 주스 등 기존에는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 거의 없이 몸 안에 재흡수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성분들이 다량으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마비로 인해서 다량의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레빈 튜브를 넣거나 혹은 피스툴라를 통해 다량의 바일 컨텐츠 등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이 배출되기에 이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지 용량만으로는 균형이 맞춰지기가 힘듭니다. 또한 sepsis 상태이거나 아니면 수술 후 환자 혹은 심장, 신장 혹은 간 질환이 있는 크리티컬 이란 상태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인터널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캐필러리 멤브레인을 통한 이스케이프로 인해서 액체들이 혈관 안에 존재하지 않고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서드 스페이스 로스로 인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만약에 소디움이나 수분을 과잉 공급하게 되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다음처럼 펄머너리 이데마나 페리페럴 이데마, 아사이티스, 웨이트 게인 혹은 이제 푸어 운드 힐링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유지 수액 용량을 평소보다 줄여야 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수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달아놓는 하나의 액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이처럼 환자가 오버로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리서시테이션, 메인터넌스,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은 수액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생기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항목들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들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경구만으로 유지가 가능할 때 수액을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액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염두해야 될 사항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소프레신이나 카테콜라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등 수술로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들로 인해서 올리고리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수술 환자의 경우 보통 수술방에서 수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이미 하이퍼볼레믹한 상황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거치하게 되는 네소게스트릭 튜브 뿐만이 아니라 수술할 때 거치하는 복강 내의 드레인, 그리고 장루를 만들었을 때는 장루를 통해서 배액되는 체액들도 많기에 이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하면서 생기는 서드 스페이스 로스 또한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수술 환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페이즈가 존재합니다. 수술 등의 인저리를 받게 되면서 소디움이 리텐션이 되는 소디움 리텐션 페이즈가 있고, 회복이 되면서 그 소디움과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 다이우레시스 페이즈가 수술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저리에 대한 반응의 정상 피지올로지가 수술 환자들에 있어서 수액 처방을 잘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지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서지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RAS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되며 이로 인해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과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분비로 인해서 소디움과 물의 리텐션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올리고리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와 같은 올리고리아를 볼륨 부족으로 생각하게 돼서 올리고리아가 생겼을 때 NaCl 용액을 더욱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를 몸 안에 더 넣게 되면은 소디움과 물의 리텐션의 심화로 이어져서 결국 소변은 안 나오고 더욱더 에데마만 생기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지올로지컬한 올리고리아는 텍스트북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은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볼륨 스테이터스 평가에서 하이포볼레믹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올리고리아 단독으로는 볼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생기는 올리고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항목 안에서 볼륨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본 다음에 만약에 볼륨이 부족한 경우라면 플루이드 챌린징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은 몸 안에 수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액을 중단을 하거나 혹은 이뇨제 등등을 고려하며 필요하면은 신장내과 협진을 통해 또 다른 경우에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볼륨이 부족한 게 아니고 소변의 경로가 막혀 있지 않는 문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48시간까지는 이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올리규리아가 계속 지속이 되고 혈액 검사에서 세rum 크레아틴이 상승이 동반이 된다면 AKI 등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신장내과의 컨설트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과정 중에 생기는 손실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서 작게는 1에서 2, 많게는 8에서 10ml per kg per hour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손실은 수술방 차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방 차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로스까지 여러분들 고려해야 하셔야 하며 아까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방에서 주는 수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하이퍼볼레믹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로스들을 고려하면 반대로 하이포볼레믹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알고리즘과 그리고 여러 프로토콜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수액 치료로 인한 문제점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액 과잉 공급을 통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에 이를 토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강의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수액 치료의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떤 방법이 좋다는 연구들이 없었고 그래서 1950년대에는 서드 스페이스로스의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액을 많이 줘야 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수술 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시 생기는 탈수와 전신 혹은 국소마취로 인해 생기는 순환 불안정성, 그리고 조직으로 가는 산소 전달의 비효율, 그리고 불필요한 수혈의 방지, 그리고 소변량 감소 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코자 수액은 충분하게 주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액을 충분하게 투여하다 보니 환자는 수술날의 경우에는 많게는 7리터의 수액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수술 끝나고 퇴원할 때 약 6kg까지 몸무게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데마나 펄머너리 모비디티의 증가, 응고기능의 장애, 감염, sepsis, 상처 회복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액의 양을 좀 제한시키는 restrictive fluid therapy가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으며 많은 가이드라인과 연구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액을 제한하면서 복부 수술 환자들의 경우 장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으며 재원기간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메타아날리시스에서는 이런 요법이 전반적인 합병증을 감소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수액 제한 요법이 혈압 저하나 아니면은 다른 필수 기관들로 향하는 퍼퓨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며 수술 중과 수술 직후에 이와 같은 수액 제한의 효과는 좋다 나쁘다 결론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리스트릭티브, 다시 말해서 제로 밸런스 플루이드 테라피를 기존의 리버럴 테라피와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로 밸런스 테라피의 경우에는 매일 수분 공급량을 총 2리터 미만, 그리고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120mm몰 미만으로 제한을 하였으며 마취 유도 시에는 kg당 5ml, 수술 중에는 시간당 kg당 5ml, 그리고 수술 후에는 kg당 0.8ml 미만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액 제한 치료와 리버럴한 플루이드 테라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 sepsis, 리키지, 뉴모니아의 발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제한적 요법이 리베럴한 요법에 비해 disability free survival의 레이트가 증가하지 않으며 또 반대로 AKI의 발생률은 더 높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와 함께 이제 골 다이렉티드 테라피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수액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볼륨이나 카디악 아웃풋, 옥시전 딜리버리, 블레드 프레셔, 다이우레시스 등의 카디오베스큘러 인덱스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액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신의 카디악 인덱스에 따라서 수액 혹은 승합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골 다이렉티드 플루이드 테라피는 심장 수술에 있어 모탈리티와 메이저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위장관 수술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하이리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골 다이렉티드 플루이드 테라피는 수술 후 감염과
재원기간을 감소시키며 또 이로 인해서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위 다이렉티드 플루이드 테라피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환자가 아닌 메이저 넌 커디악 서저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릭티드 플루이드 테라피와 고위 다이렉티드 플루이드 테라피를 비교한 연구에 있어서는 두 치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기간 수술 관련 합병증, 전체 합병증, 레날 페일리어와 수술 회복의 질지표 등에 있어서는 고위 다이렉티드 플루이드 테라피가 리스트릭티브 플루이드 테라피와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액의 종류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로 수액하는 수액이 크리스탈로이드인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aCl, 하트만, 그리고 플라즈마 솔루션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들은 주입 후 주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퍼지게 됩니다. 이 수액 중 이제 노멀 셀라인이라고 불리는 NaCl 같은 경우는 클로라이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하이포크롤레믹 애시도시스나 혹은 레날 컨스트릭션 혹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노멀 셀라인에 비해서 플라즈마 라이트 같은 밸런스 솔루션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멀 셀라인과 비교했을 때 모비디티가 낮다는 연구와 신장 문제의 발생 위험을 더 낮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크리스탈로이드 용액과 함께 콜로이드 용액이 있습니다. 콜로이드의 경우에는 크리스탈로이드보다 더 큰 몰레큘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덱스트란스, 그리고 하이드록시에틸 스타치, 젤라틴, 알부민 등의 용액이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보다는 순환 시스템에 더 오래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나 볼륨 스페어링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크리스탈로이드에 비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경우에 따라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수액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두 용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ICU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하이드록시에틸 스타치 용액과 노멀 셀라인을 비교하게 된다면 콜로이드가 이제 ICU 환자에 있어서는 신장계의 합병증을 증가시켰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술 중에 HES의 투여는 다른 부정적인 문제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직 이 두 수액의 비교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부민은 스타치와 다르게 사람에게서 가져온 성분인데 이 혈액 내의 삼투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신장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혈소파 능고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다만 셀프 라이프가 짧으며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부민과 노멀 셀라인에 비교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카디악 바이패스를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 알부민이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넌커디악 서저리 같은 경우 ICU 트라이얼에서 두 수액 치료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셉시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더 큰 트라이얼에서 이 두 수액 치료군에서 큰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된 반면 또 다른 메타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 알부민 투여가 사망률 감소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듯이 투여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수액 치료의 기초는 다음처럼 환자의 상태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4R, Resuscitation, Routine Maintenance, 그리고 Redistribution, Replacement 등의 평가와 조치들이 필요가 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에는 4가지 R에 대한 내용만 계속 언급해 왔지만 저 위에 보면 제가 5R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로 이 과정 중에 숨겨진 하나의 R이 더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평가하는 리어세스먼트 단계인데 이와 같이 재평가의 단계는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액을 달고 있는 한 처방은 매일 바뀌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여러분이 명시했으면 좋겠고 수액을 달아놓고 태어날 때까지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수액 처방을 하고 그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수액량을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수액 치료는 최대한 빨리 수액을 떼는 것이 제일 최선의 치료이며, 그리고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기준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쁜 거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를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액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수액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는 수액을 최대한 적게 주면 좋다는 연구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은 항상 변경되게 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치료에 근거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크게 두 분이 있습니다. 매일 수액 처방의 변경이 필요한 환자분, 즉 다시 말해서 매일 볼륨을 어세스하고 그리고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매일매일 수액의 양이 조정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조절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 루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액을 빨리 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액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에 맞추고 그 요구량에 맞춰서 하루 이틀 유지하고, 목표를 수액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 빨리 끊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 군에 따라서 이 수액의 매일 바꾸는 조성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고려해 가면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1년차 전공의들이 당직 설 때 제일 힘들어하는 콜 중에 하나가 수술 후 환자가 나왔는데 소변량이 적다는 콜을 갖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볼륨을 많이 주자니 그 다음날 포지티브가 더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수술 후 당일인데 라식스를 쓰거나 그럴 순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아이오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가지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술 후 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수술 후 생기는 올리고리아는 당연한 현상인 거고, 굳이 수액을 더 볼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물론 당연히 볼륨이 부족한 상태면은 그에 대한 어세스에 따라서 볼륨 챌린지 등이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시사소견이 볼륨이 부족하다는 걸 시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고, 그런 것은 그 다음날에 교수님이 물어보거나 했을 때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수액 치료라는 거를 어떤 교수님이 담당을 해서 그거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수님들조차도 이런 수액 치료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그 숫자만 맞으면 아이오가 잘 맞춰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저희도 교수님들하고 대하게 되고, 이런 아이오에 대해서 더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그의 아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맞추는 그런 생각은 조금씩은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